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라이트하우스 신났네 요즘에. 뭐가 신나요?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제 시작이다. 원래 한 3년 전에 터졌어야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더 붙었기 때문에 다이빙 때도요. 한 2m에서 뛰면은 물속으로 한 1m 들어간다고 하면요. 거기서 다이빙 때를 한 4m까지 높여버렸어요. 그럼 물속으로 한 2, 3m 더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올라간 만큼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물 속으로예요. 또 요거 가지고 4억 올랐는데 2억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알아듣고서 올라간 만큼 안 떨어진다. 뭐 이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물 속으로예요. 4m에서 뛰어내려서 물 속으로 2m 들어가면 6m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리가 생겨버렸죠. 원래 2018년 말부터 떨어지는 게 그때가 경제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떨어져야 할 시기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유동성을 더 풀어서 더 올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생겨난 심리가 있다. 떨어져봤자 한 8개월 떨어지고 다시 한 2년 넘게 올랐는데 떨어져봤자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침체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겠지. 그러니까 버티자.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폭락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락은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그때가 유일한 하락이었고 그 뒤에 다시 폭등했으니까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얼마 안 떨어졌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떨어지는 거 한 10몇 프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한 2배 올라간다. 이런 말에 계속 선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조금만 떨어지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라고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집값 오를 만큼 올랐다. 정부 계속 경고하는데 안 먹히는 이유 3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금융위기로 10% 떨어져도 올라갈 땐 2배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작년 기사죠. 떨어졌을 때 12.4%,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1.2%. 그것도 서울이, 요땐 전국이지만. 그런데 집값은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이 기사의 허점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부 데이터는 부동산원 기준으로 뽑죠. 그래서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 그래서 보시면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기서 이야기한 기간이 08년 9월부터 13년 8월까지였는데 그때 81.6에서 72.5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누면 11.2% 떨어진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11.2% 떨어졌다. 근데 올라갈 때 어떤 수치를 썼을까요? 평당 매매 가격. 자, 그러면요. 매매 가격 지수와 매매 가격의 차이점. 자, 매매 가격 지수는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다 1억이다. 근데 한 5년 뒤에 이 중에서 한 100세대 정도가 2억으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얼마가 올라갔다고 쳐요? 아파트 시가총액은 1000억이었는데 100세대가 2억으로 거래가 되면서 1100억이 됐죠. 그러니까 10% 올라갔다고 책정이 된다. 그런데 평당 매매 가격은 어떻게 돼요? 1억에서 2억으로 오른 게 돼버리죠. 평당가도 똑같이 나오겠죠. 저기서 이제 평으로 나눌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상승으로 나타난다. 자,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한 거. 집값은 2배 이상 올라갔다. 어떤 거에서? KB 부동산 리브원에서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자, 그러면은 일단은 KB 매매가격 지수로 봅시다. KB 매매가격 지수는요. 같은 기간에 얼마나 올랐어요? 61.9에서 91.4까지 47.6%가 올랐다. 저기는 호가 반영하고 그래서 더 높게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한 2배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지수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부동산원 지수로 보면 어떠냐? 19.6% 올랐다. 82.8에서 99로.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봅시다. 아까 100%에서 얼마 떨어졌죠? 11.2% 떨어졌죠. 요 다음에 19.6%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느냐? 물론 뭐 시기는 다르지만 그랬을 때 6.2% 올라간 게 나옵니다. 이 차이보다는 적죠. 그래서 하락지수가 더 크게 떨어질수록 상승지수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되죠. 왜냐? 1억짜리가 있어요? 2배 오르면 어떻게 되죠? 2억이죠. 몇 퍼센트 상승? 100% 상승. 그런데 얘가 반토막이 나요? 1억. 몇 퍼센트 하락이에요? 50% 하락이죠. 그러면 100% 올랐다고 50% 떨어지면 50%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데 가격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이 다르다. 그래서 보면요. 최고점 대비 최저가도 아닌데도 이 정도 한 3, 40%는 우습게 떨어졌고 60% 떨어진 데도 있다. 불과 얼마 만에? 2년도 안 돼서. 이거 2년 조금 넘었죠. 문제는요. 2009년에 한번 튀었다가 떨어지는데 13년쯤 되면 더 떨어져 있다. 보통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그래서 보면 어때요? 40% 넘게 폭락. 11.2%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면은 똑같아요. 40% 폭락이면 얼마예요?
올라갈 때는 되게 유리한 수치를 쓰고,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은 지수상으로는 19% 올라갔는데 막상 떨어질 때는 가격으로 보니까 40-50% 떨어지더라. 그럼 폭락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구라치는 거죠. 저런 말들에 속고 기사 내용만 보면은 떨어질 때 한 10%밖에 안 떨어졌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밖에 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죽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40% 떨어지면 얼마나 심하냐? 손해가 더 심해요. 왜? LTV 40% 기준으로 봅시다. 자,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얘가 40% 떨어지면 집값이 6억이 되죠. 손실 얼마예요? 40%. 그런데 LTV 40%면 실제 내 돈은 얼마 들어갔죠? 4억은 빚지고 6억 내 돈이 들어갔죠. 그럼 4억 떨어지면 내 돈만 4억 빠지는 거예요. 손실률 66.6%. 자, 그러면요, 실수요자들은 이렇다. 그럼 갭투기는 어때요? 전세가는 한 70% 정도 잡았을 때 집값 10억이 6억으로 똑같이 떨어지면 하락률은 40%죠. 그런데 자기 자본이 3억에서 마이너스 1억이 됩니다. 손실률이 10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때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왜 개피를 보느냐? 저래서 개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도 그딴 이야기를 해요. 금융위기가 안 터져서 안 떨어진다. 그럼 91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안 터졌는데 왜 떨어져요? 그건 또 공급 때문이래요. 공급만 가지고 떨어질 거였으면은 박근혜 정부랑 이명박 정부 때 올라야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떨어졌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공급이 더 많았으니까. 입주로 보면 계속 올라간다는 상승론자 모시기는 뭐 사전청약이 뭐 13살 때 결혼 뭐 어쩌고저쩌고 그딴 개소리 날리고 있는데 진짜 제일 많이 공급이 됐다고. 입주가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91년도에는 일기 신도시 입주가 아니라 일본 버블 붕괴가 있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딴 데보다 더 오를 때도 있고 덜 오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는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올랐죠. 코로나 이후 별로 안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올랐으니까. 딴 데는 지금 아직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 72년 만에 첫 감소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때요? 20년 말부터 빠졌죠. 인구는 20년 말부터 빠졌다. 인구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근데 사망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술 발달 뭐 이런 걸로 예전보다 더 오래들 사신다.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면서 가구수 증가하니까 집값은 오를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구수 증가. 자, 이 신문 잘 보세요. 왕국경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수도권 31만 가구 늘었는데 공급은 22만 채니까 공급 부족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이유는 가구수 증가가 있다. 1인 가구가 생겨나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기사들을 지들이 냈습니다. 언제? 21년 4월, 21년 7월. 21년 중순에 냈죠. 그런데요, 이 가구수 증가는 대부분 뭐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인 가구 증가죠. 그러니까 뭐 3기 신도시 5개 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4인 가구가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난 것 중에서 노년층들은 1인 가구가 어떻게 돼요? 2인 가구였는데 사별하시면서 1인 가구가 됐다든가 이런 분들은 갑자기 막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생겨나고 그러진 않죠. 그럼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세대는 어느 세대다? 청년층 세대죠. 근데 이 중에서 집 사야 되는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늘었나 봤는데 집 사야 되는 1인 가구 중에서 55%가 월세예요. 그러니까 가구수 늘어나서 전세 대란 나고 매매가 올라간다는 건 구라다. 그리고 전세는 26.1%. 이것도 금리 막 낮춰줘서 생겨난 일들이죠. 그 다음에 자가 12.7%. 이거 대부분 상속이죠. 뭘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요, 1인 가구 증가는 장기적 악재죠. 왜?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쳐봅시다. 증가한 이유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사별 때문이지만 청년층 같은 경우는 혼인 출산을 안 하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를 안 낳죠. 인구 감소가 지속이 된다. 지속되면요, 1인 가구를 아무리 쪼개더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엔 가구수가 감소가 된다. 2039년부터 지금 장래 인구 추계보다 인구수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가구수 감소도 저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거다. 근데 10년 뒤에 다시 오른다요? 금방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그 만국경제 뭐라 그래요? 저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 자, 21년 1월이죠. 아까 21년 4월 7월에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인 21년 1월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구수가 증가했다, 세대수가 증가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야기를 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은 정부도 예측했는데 세대수 증가로 집값이 올랐다는 건 인과를 반대로 설명했다. 1인 가구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전문가들의 말은 맞지만 문재인이가 얘기하면 다 틀린 거다. 이래놓고서 맨날 라이트하우스는 프레임 잡고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프레임을 잡아요? 니들이 구라치는 걸 봐주고 있는 거지. 저들이 구라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들은 입 싹 닫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왜곡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인구 감소만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은 지금이 아니라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처럼 다시 반등하기 힘들다. 지금처럼 거품이 다시 끼기 힘들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 당장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이거 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다가 인구수 감소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건 DSR이다. DSR이 작년 7월에 DSR 40%, 6억 넘는 담보대출에, 그리고 1월에 2억 넘는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1억 넘는 대출에 대해서 DSR 40%를 적용한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거는 단지 예외일 뿐이고, 그래도 이때보다는 더 줄었죠. 근데 DSR이 뭐예요? 소득 대비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가계대출 67%가 부동산에 연계되어 있고, 근데 이미 DSR이 47%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DSR이 40%가 넘어가고 금리 오르면 58%가 되는 이런 거품은 지금밖에 없다. 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집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DSR 막 58%, 60% 이상 막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결국엔 하우스푸어가 돼서 집을 내놓죠. 그러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는 60%까지 못 올라가고 40%에서 막힌다.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득 대비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소득 14.4% 증가할 때 집값이 98% 증가했다.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고 억제하기 위해서 나왔던 규제들을 반시장적이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요, 저희가 뭐 민주당 유튜버니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선거할 때,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저희가 어디 편을 들었어요? 어디 편도 안 들었어요. 오세훈이나 박영선이나 똑같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왜 둘 다 완화하려고 하냐. 집값이 안 잡혔는데 아직. 물론 똑같진 않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권 바뀌고 정부 들어오니까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다 완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완화하니까 집값 풍풍 분대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썼던 게 집값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단 얘기예요. 아까 만국경제가 말 바꾸는 것처럼. 정권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도 깠어요. 왜 깠어요? 완화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심리가 잡힌 다음에 완화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섣불리 완화 들어가서 심리가 다시 살아났죠. 다만 DSR 때문에 여러 개 안 생겨서 그랬던 거고, DSR이 적용이 안 됐으면은 MB 정부 때처럼 또 한 1년은 올랐을 거다. 근데 그래봤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집값 거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MB 정부처럼 되지도 않는 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소득 대비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요, 집값 거품이 아니래요. 10억으로 살 수 있는 세계 5대 도시 아파트 크기 서울 35, 홍콩 44, 런던 60, 뉴욕 69, 도쿄 73. 우리나라는 뉴욕의 2배나 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왜? 뉴욕만한 집을 하려면은 뉴욕에서는 10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집을 우리나라에서는 20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오른대요. 뉴욕보다 우리나라 서울이 더 똘똘한 한 채죠. 그 똘똘한 한 채의 똘자가 또라이 똘자예요. 왜 그렇게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결론 보이죠? 단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안 나오고 금리 아니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오를 수 있느냐? 요거 뭐에 걸린다? DSR에. 금리 1%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 쉽사리 낮추진 않겠죠. 그러면 DSR은 60% 정도예요? 이들이 팔아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소득이 갑자기 1.5배로 뛰지 않는 이상은 40%에 막히니까 지금 집값도 다시 내기 힘들다. 소득이 지금 집값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요, 단기간에 1.5배 이상을 튀어야 돼요. 되겠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 우상향이다. 장기적 우상향 하기에는 늦어도 15년 이후에는 가구수도 감소한다. 그리고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월세 살기 때문에 수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보면은 이번에 조금 떨어지면 금방 다시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팔고 버티세요. 그들이 버텨야지 한 명이라도 금매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지 않으니까. 대신 당신들에게 또 하나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 말에 무주택자들이 넘어가서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오를 테니까 금매 나왔으면 빨리 사야지, 이런 심리가 생겨나면 안 된다. 물론 그럴 여력도 없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